그 여당 얘기 하려고 하는데 지금 하나가 이제 청와대라든가 정부가 주도해서 하는 정책적인 이제 방향이 있겠고 또 하나는 국회와 더불어서 정책적인 뒷받침하고 입법하는 게 있는데 이번에 12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이제 단계를 가져가지고 뭐 수는 좀 조금 더 강하게 130석을 확보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과반이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국회 운영도 간단치 않단 말이죠. 우리가 아마 책이 나갈 무렵에는 국회 되게 상임위 배분 대출이 끝날 가능성이 있긴 한데 이 과정에서 보다 쉽지 않은 건데 이후에 여당은 국회 여소야대 구도 어떻게 이끌어갈 것 같습니까? 또 어떻게 이끌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국회요? 네. 제가 볼 때 이번에 선거 이긴 거하고 민주당이 이길 만한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살다 저런 꼭두각시 거수기 여의도 출장소 여당을 처음 봤어요. 어떻게 자신들이 가장 민주주의적이라고 촛불 민주주의라고 주장하는 정당에서 저렇게 토론이 없을 수 있냐. 북한의 조선 노동당도 저거보다 나을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가 뭐 한마디 하면 전부 그냥 거수기 역할밖에 더하고 청와대가 한마디 하면 그거 옹호하고 그 다음에 야권 공격하는데 개 달라들듯이 달라들어서 씹어대고 그것밖에 더 했어요. 네. 그래서 저런 과거에 박근혜 시대에 저들은 새누리당을 공격했지만은 자기들이 하는 짓거리가 당시 박근혜 시대의 새누리당보다 나은가? 그래도 박근혜 시대 새누리당에는 친이 친박 간의 싸움이 벌어지고 또 비박 탈박들 간의 싸움도 벌어지고 총선 때 무슨 옥사라도 들고 튀고 할 줄도 알았어요. 이 정권에서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까? 너무 잘하니까 그런다는데요. 그건 아니고요. 솔직히 말하면 좀 삐딱한 동교동계 다 내보내고 그다음에 이 국민의당, 평화당, 뭐 바른미래당 다 내보내고 이제 완전히 말 잘 듣는 착한 애들만 모아가지고 겁줘서 그냥 끌고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중진이라는 사람도 입을 딱 쳐닫고 있어요. 내가 국회의장 해먹으려면 당대표 해먹으려면 한 자리 나가려면 입 닫는 게 상책이겠다. 제가 아는 전 정무수석을 했던 어떤 양반은 언론에 나와서 몇 번 비판을 했더니만 그 뒤부터 그냥 종편 같은 데서도 딱 안 부르고 끊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자신들만의 독선을 갖다가 이 정당을, 여당을 지금 완전 그 밑에 130석이 넘는 여당을 그 밑에 그냥 이 부하로 거느리고 있어요. 그래서 토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런 정당이 과연 앞으로 이렇게 존재할 필요가 있겠느냐. 제가 봤을 때 이렇게 가면요. 과연 열린우리당 2003년 말에 만들어져 가지고 2007년 1월 달인가 해체됐지 않습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왜 도망갔겠어요? 타이어에서 따라갔다가 가서 보니 안 될 것 같으니 다 도망간 거죠. 아무런 가치나 이념의 결합체도 아닌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무슨 뭐 좀 잘 나가는 것 같으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저렇게 있는데요. 저렇게 1년이 넘도록 말을 안 하는 정당. 그렇다고 이 정권이 전부 다 잘했겠어요, 청와대. 청와대가 독선을 하고 있다, 행정부를 갖다 너무 이렇게 그냥 개부리듯이 부리고 지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청와대에 몇 사람이 다 해먹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당이 이야기를 하고 특히 경제정책에서는 활발하게 비판을 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여당이 거의 무력화돼 버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민주주의의 모습이라면 이런 민주주의 해서 뭐 하겠어요? 국회 어떻게 뭐 청와대가 주장하는 방향대로 입법적인 뒷받침이 가능할 건가라는 제가 질문을 던졌는데 지금 여당 자체에 대한 상당히 아주 강한 비판적인 지적을 방 소장이 했습니다. 근데 사실 문재인 정부 이제 2기에서 국회 쪽을 얘기할 때 역시 뭐 가장 중요한 게 협치 아니겠어요? 네. 협치의 과제. 이게 1기에서는 사실 원활하지 못했고 물론 거기에는 이제 야당들의 비협조 그 책임도 크지만은 동시에 뭐 청와대나 또 민주당이 뭐 굳이 이렇게 손을 내밀지 않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끼리 뭐 충분히 할 수 있다. 뭐 이래도 뭐 지지율 높이 나가니까 뭐 구태여 뭐 그러지 않겠다 하는 소극적인 자세 이런 것도 좀 큰 원인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박 수장이 얘기했던 당 자체의 자율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것도 어려운 거 가중시키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요? 혹시 정당 간에? 근데 뭐 민주당 뭐 추미애 대표 얘기하는 거 봐가지고는 네. 뭐 민주당 지도부도 뭐 별로 그렇게 지도부도?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왔던 것 같아요. 네. 모르겠어요. 이제 대표가 바뀌면 또 얘기가 이제 달라지겠지만 지난번에도 뭐 연정 가능성은 뭐 0%다 이런 얘기. 굳이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연정을 굳이 안 하더라도 뭐 정치라는 게 정말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뭐 있을 수가 있는 거고 뭐 앞길을 누구도 알 수 없는 건데 연정 가능성 0%다 하는 거는
그 뭐 연정 대상자가 뭐 적인 아니잖아요. 자유한국당이나 뭐 바른미래당은 현실적으로 아니고 주로 평화당이 대상이죠. 그렇죠. 뭐 네. 이제 평화당 또는 이제 정의당 뭐 여기가 이제 될 텐데 그래도 그 이제 우호적인 정당들 아니에요. 민주당에 하고 관계 봤을 때는. 그런데 굳이 뭐 그쪽 들으라고 당신들하고 연정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잘라 말하는 것 자체가 역시 그 굳이 연정이 아니라 이제 협치가 현실적이라 하더라도 연정은 뭐 또 자리 하나 내주고 이런 거래가 또 있어야 되니까 굳이 그거 싫다 하고 협치를 생각하다 하더라도 협치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자꾸 이제 선을 긋는 이런 이제 그 선긋기라고 이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지방선거 이렇게 압승하고 나면은 오히려 좀 여유가 생기니까 좀 협치 리더십이 발휘될 거를 이제 기대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뭐 청와대는 그렇지만 특히 그거에 대한 실질적인 주체가 되는 민주당 쪽에서도 뭐 별로 그거에 대한 뭐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 이제 차기 대표 선출이 있게 될 텐데 사실은 바람 같은 거는 그 협치 리더십을 가진 인물이 집권 여당의 차기 대표가 됐으면 좋겠다는 이제 생각이 있는데 근데 글쎄 과연 그렇게 갈지 뭐 그 가능성은 뭐 좀 알 수가 없네요. 네. 저도 집권 여당은 집권 친보 친진보 친여 성향의 정당 간의 합당이나 이런 식보다는 협치 체제로 이 전국을 끌어가질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게 뭐 비슷한 진단입니다. 현재 민주당은 상당히 정치성이 통일되어 있는 상당히 정치성이 비슷한 그 정치인들만 모여 있기 때문에 이 여타 민주평화당 정치인들을 실질적으로 정당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는 분위기가 있고요. 네. 그 부분은 민주평화당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의해서 사실 분리가 되었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근본적인 어떤 그 문제 없이 그렇게 다시 그 합당 형태로 재편되기는 쉽지가 않다. 두 번째, 이번 지방선거에 되고 사실 호남에서 보여줬던 선거 결과는 기초단체장의 선거 결과는 민주평화당 후보들 정치인들 입장에서 놓고 볼 때 그렇게 참혹하게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 되고 참패한다라는 그것이 위기의식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민주평화당 정치인들이 대부분 지금 호남의 지역 기반을 갖고 있는데 절박한 위기의식 없다면은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통합을 서두를까. 결국은 협치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협치로서 얻을 수 있는 거는 과반수. 그러니까 법률 개정 정도인 거고 실질적으로 개헌을 할 만한 그 동력은 사실상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은 현 정부는 협치를 하면서 개헌 문제는 이런 정치 지형을 갖고서 내가 볼 때는 다음 총선 이후로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런데 지난 1년으로 봤을 때 협치가 용이하겠느냐 그 말이죠. 지금 어찌됐든 몇 명이라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빠지게 되고 어찌됐든 친여 성향 의원이 한 몇 명이라도 더 늘어났지 않습니까? 늘어났으니 그 공간 여지는 좀 더 커졌는데 그것밖에 지금 나는 그 변한 게 없다고 보는 거죠. 특히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나름대로 자기네들을 파악하는 그 나름대로 정세가 있을진데 일방적으로 개정이나 헌법에 따라가면 자기네들 존재 의미마저 없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때에 따라서는 자유한국당이나 특히 개헌 문제나 이런 것들은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으로부터 협력을 얻어내기가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냉정하게 보면은 이번에 그 재보선도 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12석 중에 11석이 민주당이 하고 1석이 한나라당이 해서 아마 기존보다는 상당히 그 116대 117 뭐 이렇게 하다가 지금 130석이 되니까 차이가 좀 벌어졌죠. 벌어졌지만 여전히 가반 정당이 아니고 그리고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어떤 틀내에 여전히 묶여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아까 말씀드린 어떤 경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개혁 입법이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그 개혁 입법이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뭐 협치는 뭐 이렇게 필수다. 연정은 선택이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이게 이 정부 출범하면서부터 그 말을 했는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못했다는 이야기죠. 이게 거기서 이 어떤 개혁대 이 연대 뭐 말하자면은 지금 민주평화당이나
이 정의당뿐만 아니라 바른미래당까지도 포함하는 어떤 이 개혁대 연대를 해야만이 이 지금 개혁 입법을 실현시킬 수 있잖아요. 그거는 방향이 비슷해야 가능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 바른미래당은 상당히 지금 그 원내대표된 김관영 의원도 상당히 그 곤혹스러운 가운데에서 출마하지 않을 수 없고 원내대표를 됐는데 본래 그 군산 출신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본인이 생각할 때는 어쨌든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먼저 입장을 정하고 나가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하여튼 간에 그 제가 볼 때는 이 현재 이 협치란 그런 부분들 연정이라는 부분들에서 청와대가 좀 열린 마음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 청와대의 열린 마음과 함께 당에서 정말 여당 집권 여당으로서 한편으로는 당정청 일치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서 어떤 민심의 바다에 있는 또 국정 성과에 대해서 나중에 자기들이 책임을 묻게 되는 선거를 앞둔 정당으로서 상당히 그 주도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아젠다와 그 인물의 제시하는 게 이번 전당대가 돼야 된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이 지금 문정부의 흐름 속에서 그 부분들을 갖다 잘 받들겠다라는 식으로만 전당대회가 그 이루어진다면은 저는 좀 굉장히 협치와 연정은 어려울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이 2기의 여러 가지 문제도 야당은 야당으로서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국회에서 삿바싸움 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 여건의 어떤 국정 운영이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전당대회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여당으로서의 각성과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래 봅니다. 그 문제 관련해서 벌써 지금 여당의 전당대회는 관리형이냐 아니면은 차기 대권 주자가 출마에 포함이 되느냐 논쟁이 벌어지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관리형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관리형이라 그러면은 지금 김 대표가 이야기했는 그런 어떤 비전을 제시하거나 그런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하는 당대표가 아니에요. 만약에 김 대표가 이야기하는 그런 식의 어떤 그 터닝 포인트가 된다면은 지금 관리형이냐 차기 대권 주자 포함 여부 논쟁이냐 이 논쟁은 사실은 설정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얘기가 좀 만약에 대표 체제 관련해서 얘기가 된다면은 문정부의 드라이브를 거는 쪽으로 힘을 보태는 사람이 대표의 중심에 서느냐 아니면 뭔가 협치의 여지가 있는 사람이 서느냐 그런 관전 포인트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참말로 이해가 안 가는 게 과거에 DJ는 JP한테 약간의 힘을 빌고 정권의 절반을 주면서 연정을 했어요. 만약에 이들이 안정적으로 국정을 하고자 한다면 조금만 더 해주면 도와주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평화당도 정의당도.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진보 정당이 저렇게 여권 편을 드는 걸 처음 봤어요. 그렇게까지 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바른미래당도 절반 이상 3분의 1은 그쪽 편을 들어줄 수도 있고 그렇다면 과감하게 연정을 하면서 인적 자원도 별로 많지도 않으면서 자리 많은데 그래서 연정을 통해서 장관직을 주면서 안정적으로 운영해 가는 것이 매우 상식적인데 왜 그 1년이 넘도록 정권 초반에 안 하는가? 앞으로 또 할 것 같지도 않아요. 네. 그 다음에 여권 내부에 제가 이제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은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분열상들 이긴 다음 날 뭡니까? 청와대에서 2기 관련해서 수석을 보고를 받으면서 그야말로 여권 내부를 향해서 겁을 줘요. 그래서 이 정권이 이제 다음 정권까지 먹는 것도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부의 이 자기 주자들을 견제하면서 군기 잡는 데 열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그림을 그리길래 저런 말을 외부에 나오도록 공개적으로 하는가 이런 의심이 굉장히 들었어요. 그래서 이 정권이 지금 가장 취약성을 안고 있는 것은 내부에 지금 억눌려져 있는 거수기 역할을 하는 민주당이나 이런 모습들이 어느 순간에 이제 내간이 정권이 좀 흔들리면서 위기가 한번 임박하면 순식간에 터져버릴 수 있는 요인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네. 자기 주자들이나 이런 자기 나름대로 정치적 보스들이 지금 현재 이 모종의 정치적 압력으로 다 누르고 있다가 나중에 그게 이제 한꺼번에 터지게 될 때 이 여권의 지금 전체적인 분열 요소가 되지 않겠나 이래 봅니다. 아까 후반기 전국 얘기했지만 이번에 전대 과정 속에서 그런 문제가 일정하게 해소될 여지는 없어 보여요. 전혀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억누르는 힘이 계속 작용하면서 이번에도 그야말로 추미애 같은 있으나마나한 관리형 아기가 아니지 꼭두각시 두목을 하나 세우려고 그런 거지. 오늘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하는 용어를 많이 쓰시는데 예. 사실은 민주당 이제 차기 당 대표 선출 집권 2기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저는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도 그럴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지지층이 대거 이제 들어온 거 아니에요? 유입이 된 거란 말이에요. 대선 때 득표율하고 이번 선거 득표율도 비교를 해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찍지 않았던 층, 중도 보수층이 대거 이제 유입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좀 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가지고는 그 층을 계속 좀 끌어안고 이제 가는 국정 운영 이것이 뭐 바람직하다고 이제 생각이 이제 드는데 그렇게 보면은 차기 당대 집권 여당의 차기 대표도 사실은 그만한 좀 확장성을 좀 가진 인물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민주당 내에서 그 기류 보면은 또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인물들이 뭐 당이 보유하고는 있지만은 그쪽으로 기회가 가기보다는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직계 이쪽에서 또 이제 후보 조정을 통해 가지고 벌써 여러 명이 지금 뭐 이게 거명이 이제 되고 있잖아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 사람들로 차기 당 대표가 선출될 가능성이 이제 높은데. 그게 지금 이 시기에 과연 바람직한 것일지 사실은 좀 더 그 유입이 된 그 층을 끌어안고 가는 그런 앞으로 집권 2기 생각하면은 왜 굳이 그거를 다 그렇게 다시 또 그리로 이제 돌아가는지 오히려 예. 뭐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현재 대표 거론된 관련 사람에서는 정확하게 김진표는 좀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 같고요. 김부겸 장관도 의사는 있는데 내각으로서의 대통령에 대한 판단이 선행돼야 된다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해찬 전 총리는 직접 나서든가 아니면은 분위기가 아니라면은 누구 후배를 거중 조정해서 내세우든가 둘 중일 것 같은데 이것 자체가 상당히 서로 방향이 좀 다른 거죠 성격이. 제가 봤을 때 네. 청와대에 문 대통령이나 임종석 비서실장의 의중이 어디에 있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잘못 나섰다가 큰 이런 어떤 칼을 맞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김부겸 장관이 네. 대통령의 내각 운영 판단 먼저 해야 된다.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뭔가 과거쯤 되면 지금 벌써 8, 9명이 출사표를 밝혀서 뛴다 하다가 새가 좀 부족한 사람은 한둘 들어가고 컷오프해서 한 3명으로 압축해서 가고 뭐 이럴 건데 이번에 보면 이렇게 나서는 것 자체를 굉장히들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게 이게 굉장히 좀 비민주적인 아니 우리 전체주의 국가가 아닌데요. 예? 뭐 나 볼 때 분위기가 그 무시무시하게 촛불에 자꾸 하니까 그렇게 보여요. 촛불은 우리 김동근 대표가 얘기 자주 내가 하고. 생각한 촛불은 또 다른 촛불이고. 근데 금방 이야기한 부분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뭐 무시무시하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그 장관직을 하다가 예를 들면은 그 임명권자와 어떤 상의나 예. 그 협의 없이 나온 케이스는 노무현 대통령 한 명뿐이래요. 이 장관직을 하다가 어떤 선거를 위해서 이렇게 그래서 그때 이 대통령 선거를 이야기하고 이제 그 해수부 장관을 그만두고 나왔었죠.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 관전 포인트 중에서 하나가 첫 번째가 김부겸 장관이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 예. 이 장관직을 버리고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문제인데. 장관직을 마치고 마치고 버리고가 아니라. 버리고. 그런데 그 김부겸 장관은 뭐 여러 가지에서 보면은 원내대표도 뭐 3번인가 4번 도전했다가 실패하고 눈물에 그때 편지를 갖다가 다 돌리고 했을 예. 정도로. 한나라당 원제 관련해서. 예, 그래서 민주당에서 정말 자기가 이게 이 민주당의 어떤 선출직에 대해서는 좀 한이 있다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이 아마 다음 김부겸 장관이 당선된다면은 뭐 말할 것도 없이 그냥 대권 주자형 대표가 될 수밖에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상당히 부담이 있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로서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제가 듣기로는 흔쾌히 이 당 대표로 나가시라는 분위기는 아니다고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면은 뭐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될 문제인데 그 굉장히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스타일이라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이게서 서로 합의가 되지 않는 가운데서 주도적으로 하지 않을 거다. 하지는 않을 거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당 대표에 나오기 어려울 수 있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럼 질문이 네. 지금 유력 후보였던 안희정이 지금 이제 정치판에서 사실상 퇴출됐고 그다음에 또 유력 후보인 이재명이 그냥 상처뿐인 영광으로 당선됐고 그래서 대선까지는 저게 쉽겠느냐 A가 지금 이렇게 일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정말로 이 정권이 자기를 갖다가 기대한다면 김부겸 같은 사람을 당 대표를 시켜서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또 키우고 이러면서 한 서너 명을 붙여야 될 건데 그런 사람을 두들겨 잡는 이런 그 김부겸이 그렇다고 현 정권과 맞서서 한 번이라도 뭐 이 정체성에 도전을 심하게 해서 저항을 했던 사람도 아니에요. 그럼 이 정권은 도대체 어떤 색깔을 원하는지 안 그러면 지금 아니, 낙점돼 있는 그거는 사람이 있어서 그러는 한 소장이 좀 어폐가 있는데 왜냐하면은 잘하시는 분 뚫겨 잡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언제나 이 정권뿐만 아니라 현재 권력이 미래 권력의 출현을 가능한 노출로 가죠. 이게 그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지상정인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지금까지 역사가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 전당대회에서 차기 주자, 대권 주자형의 당 대표를 원하지 않는 것은 뭐 분명하죠. 그러면은 뭐 흔히 얘기하는 송영길 등등이 혹시 나선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 사람들은 차기 대권은 포기한 거네요. 저거죠. 그게 김부겸 결국 이제 김부겸이냐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 사람들이냐 민주당 차기 당 대표는 뭐 김진표도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지 않아요? 관리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없나? 있죠. 관료는 적당하죠. 네. 크게 그 차기 대권 관련 리스크도 없고. 관리형 컨셉으로 어떤 친문 세력과 이렇게 협의를 하려는 거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그런데 관리형으로 가느냐, 이제 그런 대권 주자형으로 가느냐, 대권 주자형으로 가면은 지금 이런 민주당의 어떤 그런 비전이나 패러다임을 때에 따라서는 보완을 하고 바꿔버릴 수도 있는 계기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고, 관리형으로 간다고 놓고 봤을 때 사실 다선 그룹에서 인물이 있습니다. 이제 방금 김진표도 하나의 후보군일 테고요. 근데 이제 지금 분위기가 보면은 관리형으로 가도 그런 다선 의원들한테 기회를 줄 분위기가 는 지금 어쨌든 분위기가 지금 감지가 된단 말입니다. 뭐 한 지금 재선급들 인물들이 지금 이번에 그 지도부는 차기 총선에 공천 주도하는 지도부가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 이야기가 그런 어떤 다선급이면 모르겠는데 지금 그 재선 3선급들이 오히려 그 거론이 된다면 그걸 분리를 시켜놓고 오히려 대선 저기 그 당권 이걸 분리를 시키는 지금 의도가 초재선들의 어떤 중심에 어떤 그 현 정부 친문 정치인들의 어떤 당 헤게모니를 잡으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라는 지금 그런 뉘앙스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 제일 우려가 되는 것이 향후 협치나 국정 운영에 있어서 만약에 그런 인물이 당 대표가 되는 상황까지 간다고 한다면은 네. 오늘 우리가 지금 제일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이미 그런 초짐이 보이고 저는 있다. 홍 소장 이야기는 아까 관리형과 대권 주자형을 네. 대권 주자형은 뭔가 문정부의 지금 현재 컨셉과 이것을 갖다가 변화시키려고 할 보완을 것이고 하거나 변화시키는. 관리형은 그대로 가는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이번 전당대회는 어쨌든 간에 대권 주자들의 어떤 잔치는 되기 어렵다. 그렇죠. 이게 집권 2년차로서 어렵고 그다음 관리형인데 이 관리형 대표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관리형하고는 좀 다른 관리형이라는 거죠. 뭔가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 예를 들면 경제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 내겠다든지 그다음에 협치 문제에서 뭔가 야당과의 전략적 협치를 해내겠다든지 이런 것을 이슈로 내걸고 그게 합당한 임무를 갖다가 문재인 정부 2기 성공을 위해서 하는 이런 분위기와 흐름이 잡혀야 된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크게 봤을 때 그런 기준도 아까 얘기했던 이제 자기 대권 주자까지 포함하는 그런 상황이 될 거냐 그런 기준도 있지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문재인 정부의 드라이브에 힘을 보태는 쪽으로 가는 쪽인가 아니면 뭔가 야당과도 공존하는 데 힘을 보태는 쪽인 것인가 그게 좀 다를 수 저는 있겠죠. 요즘 보고 이 과거에 새누리당이 진짜 민주적이었다 생각이 들어요. 진짜 왜냐하면 2014년도에 임기 1년 지나고 서울시장에서 정권이 미는 황우여 정몽준이 이겼잖아요. 또 국회의장에서 정권이 그래 싫어하던 부산의 그 뭡니까 병원 정의화가 됐잖아요. 그것도 황우여 또 꺾었죠.
그래가지고 당 대표 선거에서 당대표도, 그렇게 싫어하는 김무성이 또 돼가지고 나중에 옥새 들고 나르고 이런 사태까지 벌어졌어요. 그걸 보면 그 정말로 민주적이지 않았습니까? 당 대표, 서울시장, 예? 국회의장, 무기력한 것하고 무능하고 소환해가 그래서 역사적 팩트를 하나만 제가 잠깐 김항시가 얘기하면 아까 저 당시에 서청원 당대표 김무성하고 붙었잖아요. 네. 근데 서청원 쪽에서 뭐라고 하냐면 청와대가 박이 하나도 안 도와줬다는 거야. 그렇다고 김무성을 도와준 것도 그걸 뭐 아니잖아요. 그러면 좋은 말로 하면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좋은 말로 하면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관여라든지 뭐 이런 걸 안 했다는 이야기죠. 아까 뭐 서울시장 그러니까 후보는 민주주의지. 수정해서 저기 김황식이었고. 아, 김항식이었어요. 그러면 아까 앞에서 나왔던 자유한국당만 얘기했는데 바른미래당 얘기 좀 해보죠. 바른미래당 어쨌든 간에 원래 본인들의 바른미래당을 주도했던 특히 유승민 전 공동대표 등의 주장은 이번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의석의 광역단위 몇 개 얻는 여부하고 상관없이 자유한국당 이야기 넘어가려고요. 아까 자유한국당 얘기를 많이 아까 했어. 다 안 한 것 같은데. 그래요? 뭐 그러면은 이게 뭐 자유한국당 얘기를 좀 아까 다 못하신 한 분 번씩은 먼저 했잖아요. 보충하시고요. 이게 김동우 대표 하세요. 좀 하다 말았나? 네. 자유한국당 얘기하십시오. 아까 자유한국당 얘기 예측만 바로 꺼내서 했는데 얘기했는데 추상적인 예측만 했지. 예. 전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의 구체적인 최근의 갈등 사항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자. 예. 얘기하십시오. 아니, 앞 전망이 돼. 자유한국당의 혼돈은 뭐 전 장기화될 거라고 봐요. 지금 뭐 네 분이 뭐 격화되는 양상인데 문제는 잠깐 뭐 친박이고 비박이고 간에 당을 변화시키고 재건할 만한 자격을 가진 리더십이 이제 없다는 거. 그러니까 아무리 둘러봐도 당내에서 지금 누구를 뭐 어떻게 옹립을 해도 뭐 답이 이제 안 나온다는 게 되겠고, 그나마 저는 좀 재건이 가능한 길이 있다면은 엊그제 보니까는 그 당협위원장들 중심으로 구성된 뭐 비상행동이라는 데서 16명 그 퇴출 대상자 일차 명단을 대상에. 발표했더라고요. 그 명단이 보니까 비박, 친박 불문하고 정말 그동안에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중진들이 대거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16명이 나가버리면은 자유한국당은 무너진 것과 동시에 완전히 세기를 가는 이런 게 이제 가능한. 조치가 3단계가 틀려요. 세 그룹이다. 그러니까 이제 구체제를 완전히 이제 무너뜨리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이런 게 이제 가능해서 저는 차라리 괜찮은 거였다. 길이 있다면은 유일하게 그런 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이제 생각은 드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이제 뭐 현실적인 불가능하겠죠.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현실적인 자유한국당의 전망. 그래서 저는 단기간에는 이게 답이 안 나올 거라고 보고요. 예. 결국은 이제 새로운 리더십이 등장을 해야 되는 건데 당 밖에서라도 어떤 새로운 보수의 기치를 든 새로운 인물이 등장해서 리더십이 부여될 때 그때 가능한 건데 역시 그래도 지금 자유한국당이 중심이 될 거다. 그게 이제 이론적으로 유일한 길인데 근데 그게 당장 뭐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자유한국당의 혼돈은 뭐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는 저도 거죠. 그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민한당 모델을 또 유심히 봐야 된다. 현재 자유한국당 입장으로서야 자유한국당 현 국회의원 또는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혁신을 하든 아니면은 이합 집산을 하든 그렇게 해서 보수가 살아남고 싶지만 그게 뜻대로 되겠느냐는 거고 결국은 당 밖에 있는 새로운 보수 세력이나 지금 원내 진영 이런 사람들 특히 지금 어차피 우리나라는 정당 정치의 역사가 깊지 않다 보니까 차기 대권 주자의 존재 여부가 중요한 문제가 돼요. 그 보수 진영만 딱 놓고 봤을 때 자유한국당 내에 차기 대권 유력 주자가 없어요. 민한당 모델이라면 밖에서 기치를 내걸 만한 사람 누구 있어요? 그런데 그 접근 영향이 어느 정도 될지 몰라도 어쨌든 어떤 보수의 색깔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그나마 대권 주자로 거론이 되었거나 한번 출마해봤던 사람들이 자유한국당 밖에 다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 유승민도 지금 봐주고 내가 알기로는 누구죠? 서울시장이었던 오세훈도 지금 입당을 안 한 거로 알고 있고 다음 원희룡도 지금 내가 알기로 지금 무소속이지 않습니까? 이 외에 이제 다른 인물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 있는 정치인들 중에 차기 대권 경쟁력을 놓고 볼 때 이 세 사람 많은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자유한국당은 등치만 컸지 상황에 따라서는 전번에 85년도의 민한당과 같은 운명을 맞을 수도 있다. 김병준 같은 사람 밖에 가실 수 있겠네요. 그러면 누구요? 김병준. 뭐 그런 인물도 이제 뭐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뭐 그분이 저 보수를 지향할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보수 신당의 출연 가능성은 굉장히
높게 보네요. 예. 예, 그래서 나는 그래서 그게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보다도 그런 세력의 등장을 하게 되면 자유한국당은 현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아마 급격하게 퇴출이 될 것이다. 물론 둘 다 열석 이런 식으로 둘 다 망하는 구도가 될 수도 있겠죠. 뭐 85년도 몇으로 새로운 보수 정당에 더 많은 의석을 얻고 자유한국당은 더 적은 의석을 얻을 수 있는데 그 가능성보다는 둘 다 망하는 꼴이 85년은 되겠지만 뭐 중선거구제였으니까 뭐 좀 비교적 용이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유승민을 집어넣어서 새로운 보수의 구심점이 하나로서 얘기하는 것도 좀 주목할 만하네요. 저는 어차피 대선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요. 다음 총선에서 보수 진영에서 다양한 색깔이 만들어져 가지고요. 대선까지 경쟁을 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현재는 뭐 대충 흘러갈 거다. 예,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이 할 수 있는 국민한테 마지막 자기들 서비스는 저는 불출마 선언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저거 수리해 갖고 쓰기에 틀렸어요. 근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 그 가능성이 없다 하더라도 계속 그 이야기를 해야 되고, 된다. 지금 비대위원장을 맡아가 저걸 가서 뭐 어떻게 하겠다고 가는 사람도 저는 나쁜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거 한두 번 이렇게 하고 보면 안 될 것 같으면 가지를 말아야지. 거기 가가지고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저걸 어떻게 또 정리해 보겠다. 저는 아주 난망한 일이라고 봐요. 50대 초반에 젊은 비대위원장 추천할 만한 사람이 있는데 50대 초반에요? 네. 50대 초반에 나이 갖고 규정을 합니까?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저 당이 제대로 꼬라지가 되려 그러면 전부 다가 한마디로 비대위원장한테 총선 정권을 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정적으로 불출마를 하겠다. 나중에 굳이 하라고 하면 하겠다고 비대위원장의 임기도 보장을 해주고 네. 권한도 보장해줘야 되는데 요 위기 살짝 넘기려고 사람 하나 데려가 꼬셔서 또 영감 한 명 집으로 보내려고 저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대위원장을 아예 맡아서도 안 되고요. 솔직히 말하면 아직 총선 많이 남았으니까 한 1년 반쯤 더 표류해도 괜찮은 정당이라고 봐요. 뭐 그럴 가능성은 있어 수보의 보이긴 합니다. 그 새로운 가치와 깃발 가지고 사심 없는 항소장. 글쎄요. 글쎄. 저는 보수라고 이게- 이렇게 말을 하기도 싫어요. 네. 이런 보수는 보수가 그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게 당이 어려움이 이제 처하면은 우리 한국 정치 역사에서 보면은 뭐 비대위를 꾸리고 혁신안을 내고 인적 결산을 하고 그래서 이제 다음 선거를 맞이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이게 그 정도로 그렇게 수습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수습의 실마리가 사실 보이지 않는다 할 정도인데 그 저는 저렇게 지금 이제 뭐 이렇게 지금 비대위 준비를 지금 꾸리고 그 다음에 비대위 또 중진들은 뭐 현재 그 김성태 원내대표에서조차 사퇴하라 그만두라고 그 압력을 가하고 있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 비상행동 주로 이제 원외위원장들이 중심이죠. 그래서 16명에 대해서 비박 친박할 거 없이 자유한국당에 어쨌든 간에 그 이렇게 큰 해를 입힌 사람들을 적시해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과정이 어느 정도는 뭐 이 필수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여기에서 이 누가 비대위원장이 되더라도 그 비대위가 힘을 갖고 나갈 수 있을까 이거는 또한 그것도 과정 속에서 일환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전에 새누리당의 어떤 비대위와 그 혁신위가 결국은 그 큰 과정 속에 하나일 수밖에 없고 새로운 어떤 정당을 갖다가 못 만드는 것처럼 마찬가지일 거다 보고요. 그 시간은 좀 걸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그 보수가 아니라 보수정당이 아니라 그 홍준표 이 부분들이 아마 이 서로 따로따로 놀았는데 이제는 그 부분들이 함께 가는 보수 세력에서 보수 정당을 탄생하고 그 보수 정당에서 어떤 새로운 지도부가 이게 이끌고 가는 그런 모양새가 그 갖춰지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거다 이런 이야기죠. 거기에서는 좀 말하면 세대 교체가 해서 지금 하려고 있는 사람들도 막 예를 들면 아까 이야기했던 원희룡이라든지 뭐 이런 친구들도 20-30년간 지금 이제 그 쌓았잖아요. 여러 가지 경륜을 쌓았기 때문에 다 준비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서 앞에서 좀 물꼬를 터줄 예를 들면 저는 뭐 김병준 교수 같은 부분도 본인이 그 CR이 되겠다는 마인드로 이렇게 그 들어와서 한다면은 어떤 그 과정을 갖다가 닦는 역할은 할 수 있겠다 이렇게 그 보여지는데 어쨌든 간에 진보 세력한테도 건강한 보수가 그 필요한 거고 이 보수 세력들이 제대로 좀 자리 잡아야 저는
국회 운영도 제대로 될 수 있고 이후에 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서도 이것도 이 제대로 나아갈 수 있는 흔히 말하듯이 좌우 양날개로 제대로 나갈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 가정에서 혼돈은 필연적이다. 네, 그동안에는 아까 이제 바른미래당 얘기를 다 한국당 부족하다고 해서 추가로 얘기했는데 지금 보수 정당들의 미래 관련해서는 바른미래당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고 지나가네요. 어떻습니까? 사실 바른미래당이 전쟁에서 이기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죠. 기대도 하지도 않았고 전쟁은 못 이기더라도 그래도 아주 멋있는 전투라도 좀 해주기를 기대했는데 그것조차도 이번에 제대로 안 되었다. 그래서 5분 선거에 되고 제일 그 포인트가 서울시장 그리고 대구 동구청장 뭐 이런 정도에 있어서만큼이라도 대구 동구청장은 당선을 시켜줘야 되고 이 서울시장은 2위 정도를 하든가 이 일을 못 하더라도 이 그 바른미래당 미래를 앞에 붙여졌으니까 바르고 미래를 지향적인 선거 캠페인이나 비전이라든가 뭐가 좀 나왔어야 되는데 전혀 그걸 이번에 보여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패배했을 뿐만 아니고 바른미래당이 뭘 지향하는지에 대해서 5분 선거 공간을 제대로 활용하거나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쳐버렸다. 안철수, 유승민이 다 망쳤네. 타격은 아무래도 안철수가 더 크겠죠. 혹시 바른정당만 통합하지 않고 갔으면 동구청장은 더 지지를 높게 받았을까요? 그렇지도 않을 거라고 않았을 봅니다. 거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렇지도 않으려고 봤고요. 아직은 대구 경북에서 유승민 의원에 대한 거기에서의 그냥 이 자체 형성되어 있는 정서를 아직 유승민 의원이 극복을 못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지난번에 그러면 결국은 이쪽에서 정당 후보를 새누리당에서 안 냈기 때문에 결국은 유승민이 당시에 무소속으로서 당선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경쟁했으면 어렵겠네요. 그 당시는 그 시점에는 제가 보건대는 자유한국당에 되고 그 당시는 새누리당에 되고 후보를 내도 유승민 후보를 이길 수 있다고는 실질적으로 장담하기는 않고는 유승민 후보가 본인 나가는 일이 직접 나가는 것하고 자기가 지원하는 그 동구청장을 당선시키는 건 별건이죠. 네, 당은 유지가 될까요? 바른미래당은? 대안이 없죠. 해체를 한들 뭐가 바른적인 자유한국당하고 합당을 할 의사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지금 민주평화당하고 합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바른미래당은 현 상태에 두고 한 1, 2년간 시간을 끌면서 굴러갈 거다. 의원이 30명 때문에 국고 보조금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존재하리라고. 굴러갈 거다. 저는 결국에는 바른미래당은 다시 쪼개질 거다. 좀 그렇게 봐요. 다음 결국은 기한은 얼마나 총선 전에. 이 구성원들이 갈 길이 이게 너무 다르거든요. 기본적으로 바른정당 출신들은 보수 정당을 해야 자기들 살 길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 바른정당 출신 의원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 쪽에서 먼저 변화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해처 모여를 할 명분이 생길 때 그때는 이제 보수 통합의 어떤 명분 속에서 자기들 갈 길을 갈 거다 그렇게 보고. 그리고 지금 바른미래당 안에 있는 호남 지역 의원들 같은 경우는 같이 갈 수가 없죠. 도저히 보수정당 같이 할 수 없고 좀 21대 총선에서 완전히 심판받는 건 분명한 거니까 그쪽은 또 그쪽대로 거기서 이탈해서 자기들 갈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쪼개지는 거는 결국 지금 당장이야 이제 김동철 비대위원장이 지금 책임을 맡았으니까 일단은 옛날 국민당 쪽이 지금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바른정당 출신들은 당 참여도 지금 제대로 하지도 않고 유승민이나 이런 경우 하지도 않고 그런 상태인데 이게 그동안은 사실은 그런 어떤 이질성이 유승민과 안철수라는 리더십에 의해서 가까스로 봉합이 되어 왔던 건데 그러니까 이 두 사람에 의해서 뭔가 돌파구가 열릴지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 그게 이거를 적파찰제 역할을 해왔던 건데 이번에 선거 거치면서 두 사람도 황이구나. 결국은 더 이상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런 어떤 비관적인 판단들이 내려졌을 거고 이제는 이 접착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는 표류하다가 혼동 겪다가 쪼개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봅니다. 성찰하겠다고 했던 안철수 전 후보 어떤 성찰하고 성찰 이후 정계에 계속 활동할 여지가 있나? 안철수 전문가. 한때는 안철수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으로 했다가 지난번 회의 때는 그래도 조금 내가 옹호를 해주고 싶다 얘기하던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안철수 평론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옛날에 책을 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판했는데 요즘은 황장수가 통찰력이 있었다고 노빠 문파들이 먼저 이렇게 극찬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정치를 한번 보세요. 약간 이 중도 우파에서 시작해서 오른 왼쪽으로 가기 시작하더만은 그쪽에서 또 옮겨와서 이제는 또 중도 우파까지 왔어요. 다시 출발했던 원점으로 왔는데요. 안철수의 가장 큰 문제는 정치인이라는 것이 당장의 이해를 떠났어요. 자신의 가치를 갖다가 시종 일관 이렇게 하나로 주장을 하고 가야 되는데 항상 자기가 이 결합하는 정파의 성격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목표를 조정해 왔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한계에 이르렀다 그렇게 보이고요. 성찰을 한다는 것은 또 돌아오겠다라는 이야기인데 성찰을 하지 말고 그냥 제가 볼 때 정치 좀 부적응이다 이래 봅니다. 그거 왜 그런가 하면 30석을 가진 정당이 기초원까지 된 사람이 없죠. 하나도 없어요. 네? 대한민국 역사상에서 아마 저렇게 많은 낙선자를 갖다가 낳은 정당이 없을 거예요. 평화당은 그래도 기초단체에서 4개인가 됐지요. 5개. 5개 됐어요. 그러니까 평화당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나름대로의 자기 색깔을 보였단 말입니다. 정의당보다도 못해요. 그러니까 저런 부분이 이제 뭔가 당의 정체성의 이 혼란, 짬뽕형 정당으로서 임시적인 이제 다음 총선 전에까지 이제 이 정계 개편이 있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존재하는 정당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안철수 전 후보는 본인이 어떤 행보를 걷든 간에 정치 영역에서 활동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판단하니까 논평의 대상에 넣지 않겠다라고 아까 그 민주평화당 부분에 대해서 짧게만 네, 아까 얘기하세요. 홍 소장님은 민주평화 다음 총선에서 국회의원 경쟁력이 있다 지역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희망을 안 버릴 뭐 거다. 희망을 안 버렸다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번 아마 지방선거가 그들한테는 악몽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 지지도가 뭐 70대 10 정도의 차이 속에서 선거를 치러했고 그 속에서 그 5군데나 기초단체이 된 거는 그 민주당의 일단 공천 실패와 맞물려 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그 지역 출신 인사들의 뿌리 뭐 이런 부분들이 결합돼서 저는 됐다고 보고요. 네. 이 나머지 선거에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냥 뭐 참패했죠. 그랬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뭐 그 박지원 전 대표부터가 그런 이야기를 이제 전에부터 개혁연대 뭐 협치 뭐 연정 뭐 이런 이야기를 툭툭 던지시는데 어쨌든 그 민주당에서도 지금 다음을 웅크리고 나가기 위해서는 일단 이 상당히 그 합당이 필요할 수도 있다. 전 그렇게 그 보는데 다만 이번 전당대회에서 뭐 정동영 의원과 이 유성엽 의원이 그 맞붙을 거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정동영 의원이 되면은 저 시간 더 오래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차피 총선 전에는 저는 그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안 보는 게 이 과거에 보면 국민의당을 만들었을 때 안철수가 거의 어렵게 보였는데 버티면서 이렇게 호남 정서가 좀 변하면서 호남에서 또 차지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된 다음에 미래가 없지요. 근데 지금부터 총선까지 2년인데 특히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문제라 이거죠. 네, 대통령 지지도나 민주당 지지도가 어떻게 될지 대체로 한국 역사에 보면 많이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저 사람들 정치들 그 나름대로 거기에 하는 사람들은 구단에 가까운데 지금 자기들이 합당을 한다 하더라도 다음에 총선에서 이 색깔을 가리는 사람들이 공천을 줄 리가 만무하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이 천수답 농사 짓듯이 기우제 지내듯이 지지율 떨어져라 하고 외치고 딱 2년만 버티면 다음 총선할 때쯤 되면 지금처럼 가겠어요? 그때는 자신들의 또 활로가 열릴 수 있고 지금 바른미래당에 갔던 또 그쪽 당 출신들이 또 돌아와서 합치면서 나름대로 교섭단체를 안정적으로 넘어서서 네. 호남을 갖고 또 할 수 있어요. 또 호남 지지라는 것이 원래 경상도 밀어줬다가 실망해서 나중에는 또 호남 정체성 이렇게 자꾸 변하는 게 호남의 특성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 제처럼 생각을 하면서 네. 이렇게 끝까지 버틸 거라고 봐요. 버티면 또 살로 수 있는 공간도 있어요. 그 저는 지난 총선과는 전혀 다르다. 왜냐하면 지난 총선 때 그 민주당에 대한 어떤 호남 일반의 그 이렇게 부정적인 정서랄까요? 그런 부분들은 노무현 때부터 형성되어 온 호남 홀대론 그 부분 플러스 일당
독재에 대한 어떤 거부감 이런 부분들이 쌓여가지고 그 저는 지난 총선이 뭐 안철수 때문에 국민의당이 그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됐던 건데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민주당에 대한 부정적인 거부감이 거의 없어요. 이제는 이게 이전에 홀대론이라든지 뭐 일당 체제에 대한 거부감이나 이런 게 전혀 없고 오히려 지금 민주평화당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를 떠나려고 했던 그 사람들 아니냐 이런 어떤 그 부정적인 감이 오히려 더 쌓여 있다.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다고 이제 민주평화당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이 다시 자기들이 총선에서 하나의 어떤 조직적인 집단으로서 예. 그 호남 사람들의 지지를 다시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예. 변화가 불가피하다 봅니다. 예. 황 소장하고 그다음에 김 대표 상당히 지금 상황에 대한 인식과 전망이 아주 대조가 되는데 유창선 박사 어떻습니까? 근데 아무튼 분위기가 독자 생존은 뭐 당연시하는 이제 분위기더라고요. 이제 예상했던 대로. 그러니까 민주당하고의 어떤 합당이나 뭐 연대 이런 거는 고려 안 하고. 심정적으로는 그러니까 황 소장하고 비슷한 뭐 인식하고 비슷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가봐야 이제 찬밥이다. 어차피 이제 민주당이 지금 원하지도 않고 그리고 가봐야 찬밥인 걸 뻔히 하니까 그런 이제 마음 자체들이 뭐 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뭐 의원들도 거기 있었던 의원들도 다 뭐 이제 독자 생존의 길 야당으로서 물론 이제 적극적으로 문재인 정부한테 협력할 거는 하면서 그래야 이제 또 호남을 얻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또 야당으로서의 어떤 역할은 또 그대로 이제 해나가는 그러니까 협치 수준에서 그걸 생각을 하지 뭐 민주당과 합친다거나 민주당 들어가는 거 이거는 뭐 아직은 지금으로서는 전혀 뭐 총선 무렵의 경쟁력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총선 무렵의 경쟁력은? 뭐 그거는 총선 때 가면은 뭐 여러 가지 변화 가능성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는 그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호남에서 복수 정당의 경쟁의 필요성 이거를 인정하는 분위기를 끌어내느냐에 이제 달린 게 되겠죠. 예. 이번에는 그것도 이제 실패를 한 건데 만약에 그래도 이제 완전히 일당은 한 당한테만 이제 쏟아줬으니까 일본한테만 민주당한테만 다 이제 몰아줬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호남 유권자들한테 볼 때 그래도 복수의 정당이 경쟁을 하는 게 우리한테도 좀 낫다. 이런 그 심리를 이끌어내는 거에 이제 뭐 달려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만약 그게 가능하면 그래도 지역에서 경쟁력 있는 뭐 몇몇 사람은 또 살아남을 수도 있는 거니까 뭐 그거 아닌가 싶어요. 김 대표부터 약간의 그 황 소장 쪽에 약간 힘을 실어주는 발언 같은데 어떠세요? 그가서 좋은 이야기 해주죠. 그 사람들이 바라는 그 의견입니다. 자유한국 현재 민주평화당이 민주당에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 어떻게 나눠 헤어졌던 그 근본적인 어떤 그 문제나 구조가 해소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합당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없다. 더더욱이나 제가 보건대는 이 합당은 다음 총선에서 당선 가능성을 두고 보는데 이 현재 이 대통령의 지지율도 높고 현재 민주평화당의 지지보다도 민주당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은 것은 사실인데 딱 하나 민주당의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역 리더가 없어요. 지역에서 정치하는 그러니까 현 국회의원들이 보건대 자기한테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민주당의 호남권에서 민주당의 어떤 그 경쟁자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뭐 민주평화당 이를 있다가 가면 5분 선거 결과 볼 때 저도 뭐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지니 현역인 자기네들이 나가면은 굳이 진다라고 지금 생각을 잘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거 전략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게 비관적으로 안 볼 거라고 보는 거죠. 반론의 기회를 추가로 김문구 대표한테 줘야겠네. 보니까 의견이 넘어갑시다. 시간 다음 주제를 하려면. 다음 주도 사실상 아까 다루긴 다뤘었는데 간단히 한마디씩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제가 포스트 6.12, 포스트 6.13이었는데요. 아까 총선과 최근에 전국에서의 여당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그 북미 정상회담이라든가 관련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동안에 한 그 10일 이상이 좀 지난 이후까지 참고해서 현 상황 이후의 전망까지 같이 한마디씩 좀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네. 북한이 시간 끌기에 들어갔고 그러면서 이제 비본질적인 유해 문제를 이제 거기 합의문 4에 넣어놨잖아요. 그 유해가 6,000구라니까 한 100구씩 돌려주면 60번 돌려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어쨌든 시간을 최대한 늘려가고
또 비핵화에 접근하는 유해 문제는 어느 쪽에 유리한 사안이었다고 보세요, 오히려? 이건 북이 유리하죠. 북이 유리하죠. 네, 북이 유리하고 미국이 그걸 협상 안에 넣지 말아야 되는 문제예요. 그건 서로 간에 선의에 맡겨야 되는 미국이 문제지. 뭐 가져왔다는 일부 평가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여기는 이제 트럼프가 결국은 미국 국민들한테 뭐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 보이게 하는 쇼가 서로 이렇게 됐는데요. 트럼프가 아마 11월 6일에 임박해 가면서 성과는 자기가 기대한 대로 안 미쳐지면서 핵 반출이나 ICBM 폐기가 그때까지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내부에서 코너에 몰려가면서 이 사태가 한 서너 달 안에 걷잡을 수 없게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지금 뭐 미북 회담이 비핵화가 될 것이다. 저는 뭐 오늘 조선일보에 보면 아까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네. 3년 안에 100% 깨진다고 다 보고 있어요. 한국이 가장 손해를 네, 볼 거라고 그렇기 얘기했어요. 때문에 네. 이 문제는 어쨌든 북한으로서는 최대한 시간을 끌어가면서 그 사이에 군축이나 장사정포 제거라든지 또 종전선언이다 이런 걸 하려고 하겠죠. 네. 근데 그게 또 북한의 의도대로 일방적으로 되지도 않을 것이다. 그래서 문 정권이 아마 이 문제가 깨지게 되면 굉장하게 정치 동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황 수장이 대체로 이제 소수 측에 속하는 전망을 하는데 또 대체로 맞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6.12 안 열릴 가능성이 아직도 높다고 했었는데 아까 그거는 그건 틀렸죠. 아니지. 아니 열렸지만 안 열린 거와 똑같았잖아. 예. 정치평론가는 어떤 상황에서 말을 해요? 맞아요. 자, 그 좋은 말이에요. 이해하세요. 종합적으로. 뭐 저는 포스트 6.12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트럼프 누가 승리했다 아직 이야기하기는 좀 이르다. 어쨌든 김정은의 가장 큰 장점은 종신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종신 대통령이 약점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협상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점이 더 많다. 그래서 이 김정은 국위원장은 이 지금 트럼프 상대인 트럼프는 4년 권력이 지금 3년도 채 안 남아 있는 권력이고 이런 상황에서 시간을 끌면서 어떤 형태로든 지금 서로가 내밀 수 있는 카드들이 너무 많아요. 점진적으로 나가면서 네. 그러면서 시간을 끌면서 어떤 형태로든 최대한 북한의 그 이익과 그 안위에 최대한 많은 걸 얻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이 협상 과정이나 진행이 생각만큼 빨리 명쾌하게 담대하게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다. 또 그 과정에 두고 이제 김정은의 가장 큰 그 불리한 점은 핸디캡은 중국이죠. 중국이 저는 뭐 이쪽에서는 그쪽의 보증인으로서 상당한 어떤 그 장점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저것보다는 중국이 경제적인 문제나 한미 간, 북미 간의 중국과 미국 간의 어떤 그런 경제적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궁지에 몰리고 있어서 중국이 옛날만큼 든든한 뒷배경이 못 되어준다는 것이 가장 큰 고민거리이지 그것만 제외하고 나면은 김정은 위원장은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이걸 극대화시키려고 하려는 지연전략으로 갈 거다. 네, 김동우 대표는 아까 애초에 획기적으로 단번에 될 수 없는 사안이었고 현재 그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셨는데 당시에 우리가 72년도 닉슨이 중국과 어떤 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닉슨이 자기가 이렇게 중국을 이렇게 이 국제사회에 이렇게 끌고 놓은 게 잘한 건지 모르겠다. 이 당시에 그 소련하고 미국하고가 국력 차이가 이렇게 상당히 난 차이였는데 어쨌든 그때 그 빅2였죠. 그런데 지금은 중국이 좀 있으면은 미국을 앞지를 수도 있는 기세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중국을 세계 무대에 끌어내면서 오히려 자기를 능가하는 이게 이 강대한 어떤 경쟁자를 만들어낸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데 저는 어쨌든 간에 이번에 6.12 그 북미 정상회담이 어쨌든 동아시아의 질서 재편을 이루면서 세계 질서를 한번 이렇게 재편하는 그런 그 계기가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것이 아마 남은 냉전 체제를 갖다가 허물면서 어떤 평화 체제 그런데 이 세계 평화를 바라지 않는 세력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러 차례 언급을 했지만 예를 들면 군산복합체의 존재 이런 부분들은 세계에서 일정 정도의 국지전이라든지 긴장, 냉전 체제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도 미국에서 강력하게 존재하고 있다. 네. 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속에서 저는 제일 방해 세력은 바로 군산복합체의 존재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고
이 둘 다 전쟁항으로 이야기됐다가 예를 들면 김정은과 트럼프가 둘 다가 지금은 평화의 수호자가 이렇게 된 걸로 변화됐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 당혹해하는 사람들이 저는 맞는 것은 당연한 거다,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래 봅니다. 그런데 이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도 이건 외통수다. 이게 정말 뭐 핵만 들고서 어떻게 그 먹고 사느냐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경제적인 생존이 아니라 경제적인 어떤 사회적인 부귀영화를 누려주겠다고 한 본인의 어떤 그 제1 이 정책이 하기 위해서라도 북핵을 가지고서 어쨌든 간에 그 평화 체제를 만들어내고 경제 개발을 이끌어야 된다는 네. 이런 부분 속에서는 외통수라는 이야기죠. 선택의 이게. 여지가 없다. 예. 네.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이라든지 예, 그리고 본인의 그 비즈니스적인 감각이 봤을 때는 군산백화점의 이해관계는 자기하고 또 거기 신세를 지고 대통령 된 것도 아니고 그 이후에 어떤 재성도 거기에 입각해서 하려고 하는 생각도 아니고 예. 하기 때문에 저는 그게 맞아떨어졌다 이렇게 보고요. 그 지금 이후의 과정들 말하자면 핵폐기의 그 지난한 과정 그 과정에서 어쨌든 간에 그 서로 간의 그 마찰이라든지 그게 뭔가 이렇게 그 틈새를 벌리려고 하는 부분들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거기에는 한편으로 아까 말한 대로 중국도 있다고 봐요. 중국은 핵폐기는 원하지만 동아시아 질서 재편에서 미국이 더 세력을 강화시키는 것은 이렇게 반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떤 중국이 또 어떤 묘한 이 역할을 갖다가 할 수 있는데 저는 이 부분들이 일단 종전선언과 이 뭔가 가시적인 어떤 지금 핵폐기의 조치가 북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공북으로 갔기 때문에 그게 있은 다음에 종전선언이 이루어지고 네. 종전선언 이후에 평화체제가 되면서 뭐 예를 들면은 VI에 해당되는 예를 들면은 이렇게 검증과 불가역적 부분들이 스타트를 한다면은 예. 그때 거기에 상응한 경제 제재 해제라든지 이런 흐름이 잡히면은 저는 이 흐름은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추가 다 뭐 얘기된 것 같은데 예, 그래요. 그냥 상호 조치들은 뭐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군사훈련, 뭐 연합군사훈련 중단, 또 유해 송환, 뭐 그러고 이제 남은 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합의인데 그건 이제 뭐 고위급 뭐 접촉을 통해 가지고 아마 뭐談판이 이루어질 거로 예상을 합니다. 예. 예. 아까 대탕트란 말을 D자가 들어가니까 독트린으로 헷갈렸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